자, 지금부터 이제 어제 우리가 했던 강의를요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을 뭐라고 얘기해요? 표의자라고 얘기하고, 갑을 누구다? 매도인이다. 갑을 뭐다? 채무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걸 여기 상대, 이 사람을 뭐란다? 상대방이다. 그 다음에 매수인이다. 그 다음에 채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뭐라고 하죠? 물건이죠. 이 물건을 뭐라 한다? 권리의 객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객체는 뭐죠? 객체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고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 건물이다. 그것을 권리의 객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갑과 을이 지금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계약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는 물건이다. 그래서 이것을 법률행위의 목적물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뭐를 해요?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고 표현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을이 승낙을 하죠. 승낙을 뭐라고 표현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이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이 뭐가 된다? 일치를 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합의가 있다, 합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매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매매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약이다. 그러면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요건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요건을 다르게 뭐라고 표현해요? 원인행위다. 그래서 원인이다 이렇게 해서 원인행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요 이제 내일 중개사 공시법을 배우죠. 그러면 공시법을 배우면 아마 등기법을 배울지 몰라요. 그때 뭐가 나오냐? 또 뭐죠? 등기 원인 증서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계약서, 즉 매매계약이냐, 증여계약이냐, 교환계약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원인행위 법률 요건에는 뭐가 있다? 하나는 뭐가 있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 법률의 규정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또 하나가 뭐가 있냐? 사무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무관리는 뭐냐면, 사무관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요 어떠한 사무를 담당할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학원을요 관리할 의무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학원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내가 대신 학원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뭐란다? 사무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법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잘 봐봐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에 준한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 법률행위이다 아니다? 아니지만 법률행위처럼 취급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법률행위는 아니니까 뭐라고 한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 왔을 때는 부당이득하고 불법행위만 있었잖아요. 여기서 그냥 사무관리하고 준법률행위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한 개이면 뭐라고 한다? 단독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개이면 뭐라고 한다? 계약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개 이상이면 뭐라고 한다? 이것을 합동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먼저 항상 비교되는 것을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뭐하고 비교된다? 법률의 규정하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단독과 계약과 합동행위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합동행위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단독행위와 계약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뭘 묻는다? 계약을 묻는 것이고요. 계약이 아닌 것은 뭘 묻는다? 단독행위를 묻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단독행위는 또 상대방이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대방이 없는 것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상대방이 없는 것을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것은 뭐가 있다? 기본적으로 유언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유증하고 무슨 법인? 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행위하고요. 여기다 하나 더 뭐가 있어? 소유권의 포기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어제 암기를 하겠단 말이죠. 물론 이제 상대방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취소다, 해제다, 해지다, 철회다, 추인이다, 동의다, 면제, 상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먼저 상대방 없는 것을 먼저 보는데 그러면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다음 중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찾으시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찾으시오. 알겠죠? 이렇게 문제 유형이 하나, 그 다음에 단독과 계약으로 하나. 알겠죠?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생기고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생긴다? 의무가 생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효과 이렇게 법률 효과. 법률 효과 다른 말로 이것을 결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계약을 체결한 뭐다? 목적이다.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 계약은 뭐죠? 법률행위죠. 그래서 법률행위에 뭐라고 한다? 목적이다. 다른 말로 이 목적을 뭐라고 표현한다? 내용이다. 이렇게. 이것을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기본적인 구조니까요. 그 다음에 이 갑과 을 사이에서는 뭐가 있다? 무슨 관계가 있다? 권리와 의무 관계가 있잖아요. 이러한 권리 의무 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권리로 이루어진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한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고 법률 관계와 비교가 되는 것을 무슨 관계라고 한다? 인간 관계다. 그래서 인간 관계는 법률 관계가 아니고 인간 관계는 뭐가 없다? 권리와 의무가 없다. 이런 말이죠. 이러한 법률 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이것을 실체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실체법이 바로 뭐다? 가장 기본적인 법이 우리 민법이다 이 말이죠. 이러한 실체법에 의해서요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그 다음에 의무의 이행을 강제시키는 것 우린 것을 뭐라고 무슨 법이라 한다? 절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절차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법률 행위하고 이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둘 다가 뭐다? 법률 요건이죠.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온다?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그것은 뭘 묻는다? 법률 효과를 묻는다. 법률 효과에는 뭐가 있다? 등기 청구권과 대금 청구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한다? 법률 행위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요 별도로 법조문을 보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을 일단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법률 요건이라는 것은 뭐다? 여기서 법률 행위다 이렇게 두고 그런데 이 법률행위는 무슨 요건이 있어? 성립 요건이 있다. 성립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하고 특별 성립 요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히 이 특별 성립 요건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무슨 행위? 요식 행위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무슨 행위다? 불요식인데 이것만큼은 요식이다. 일정한 방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 요식 행위는 뭐가 있다? 우리가 이제 혼인과 같은 가족법이요. 가족법상은 신고를 해야 돼. 그래서 혼인뿐만 아니라 가족법에 관한 것, 사망이다, 출생이다, 입양이다, 파양이다, 인지다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신고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법인이 있죠. 법인은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고요. 어음의 경우는 일정한 방식을 요구되고요. 유언의 경우는 몇 가지 방식이다? 5가지 방식에 의해는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요식행위다 이렇게. 요식의 반대는 뭐라고? 불요식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일반적 성립요건은 3가지가 있어야 된다. 3가지. 첫 번째 뭐라고? 당사자.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의사표시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 당사자, 그 다음에 목적, 의사표시 3가지가 있어야 돼.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여기서 목적은 뭘 얘기한다? 목적은 대금하고 뭐를 얘기해? 등기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요건을 다 갖추었다. 갖춰서 우리는 법률행위가 성립했다고 하고 갖추지 않았다. 뭐라고 한다?
불성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을 하죠. 성립하면 그 다음에 뭐를 본다? 효력을 보죠. 그래서 효력 요건을 따지는 것이다. 효력 요건. 그래서 법률행위 효력에는 뭐가 있다? 여기서요,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 여기요 특별 효력 요건 두 가지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특별 효력 요건은 기본적으로 5가지를 반드시 암기해야 되죠.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주무관청에 뭐가 있다? 허가가 있을 것. 그 다음에 조건이 성취되고 기한이 도래하고 법정 대리인에 뭐가 있어? 동의가 있을 것. 이것을 특별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일반적 효력 요건에는 뭐가 있어요? 먼저 당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 이렇게 그냥 따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는, 저기에서 당사자는 성립 요건에서 당사자는 그 사람이 몇 살인지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지만 여기 와서 당사자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권리 능력이 있을 것. 권리 능력이 없다? 그것을 사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권리 능력이 있죠? 그럼 무슨 능력이 있을 것? 의사 능력이 있을 것. 그래서 의사 능력이 있냐 없냐? 없으면 뭐라고 한다고?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의사 능력이 있다? 그럼 무슨 능력을 본다? 행위 능력을 본다. 그래서 행위 능력이 있냐 없냐? 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 유효. 없다? 뭐라고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과 계약과 합동행위로 나누고 그 다음에 효력에 따라서 유효와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무효인 것도 법률행위고 유효인 것도 법률행위고 취소할 수 있는 것도 법률행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렇게 행위 능력이 없죠. 행위 능력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제한 능력자다 이렇게. 그래서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제한 능력자는 뭐가 있다? 미성년자가 있죠. 이런 미성년자는 몇 살을 얘기한다? 19살이죠. 또 뭐가 있다? 피성년 후견인이 있고 피성년 후견인, 또 피한정 후견인이 있다 이렇게요. 이 세 사람의 법률행위 넘어갈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그 다음에 목적이죠. 목적이 먼저 뭐가 돼야 된다? 확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타당성. 하나라도 없으면 뭐가 된다? 하나라도 없으면 뭐가 돼? 무효가 되죠. 무효가 돼.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 알겠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서는요, 의사표시에서는 비진의 표시. 비진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의는 의사거든요. 의사가 비는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요 줄 마음이 전혀 없는데 준다고 얘기해. 나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은데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 나 너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좋아한다고 얘기해. 내 마음속과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비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다? 통정 허위 표시. 그럼 통정 허위 표시는 이 두 가지는 무효가 되는데요. 통정 허위 표시는 두 사람이 짜고, 즉 갑이요 1가구 2주택에 걸려. 건물이 두 개란 말이죠. 하나를요 자기 동생 앞으로 등기만 빼돌고 싶어. 근데 둘이 계약서를 썼단 말이죠. 진짜로 매매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매매를 한 적은 없는데 매매한 것처럼 가짜로 꾸미죠. 둘이 짜가지고 그것을 통정했다 이렇게 얘기해. 둘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다? 착오가 있고, 착오, 또 사기가 있고, 또 강박이 있고, 이 세 가지는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효력에 따라서 효력에 따라서 유효와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부를 배우는 것은 어디부터냐? 우리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목적이죠.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민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공부하냐? 이것은 이제 전번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들이고요.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여기 법률행위 되어 있죠. 이 법률행위는 무슨 조건이 먼저 있다? 성립 요건. 그 다음에 무슨 요건이 있다? 효력 요건. 효력 요건은 뭐가 있어? 일반적하고 뭐가 있어? 특별 요건 이렇게 있죠. 일반적은 뭐가 있다? 일반적은 여기서 뭐가 있어? 당사자가 있죠.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했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여기서 이제 목적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가 시작이 돼. 이 목적이라는 것은 뭐가 돼야 된다? 먼저 확정이 돼야 돼. 확정. 그래서 확정이 돼야 돼. 목적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 분양을 해봐. 아파트 분양하면 분양 대금은 결정해졌죠. 분양 대금이 3억이다. 평당 1,000이다. 알았죠? 정해졌죠? 30평이면 3억이다. 그런데요, 등기는 언제까지요? 등기는 3년 뒤에요. 2022년 12월 30일 날까지 등기를 해주기로 해. 그럼 지금 당장은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2022년 12월 30일까지 등기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만 건물이 준공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뭐라 한다? 우리가 등기하고 대금을 목적이라고 얘기해요. 이 목적은 지금 계약을 할 당시, 지금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 있으면 좋죠. 없더라 하더라도 두 사람 간에 약속을 한 2022년 12월 30일까지 건물이 준공될 수 있으면 되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2022년 12월 30일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행기라고 얘기해. 돈 갚을 날짜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돼. 지금 현재 오늘 당장 확정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2022년 12월 30일까지 건물이 준공될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목적은 언제까지다? 이행기까지 이렇게. 그다음 목적은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이 가능성은 사회 통념,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을 해. 한번 볼까요? 그럼요, 둘이요, 연인끼리요, 한강에서 뱃놀이 하다가 여자친구요, 귀걸이가 한강물에 빠졌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남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걱정하지 마, 울지 마, 내가 찾아줄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걸 우리는 뭐라냐? 우리는 분명히 물에 빠졌는데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강물에 빠졌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지금 뭐라고 얘기해? 찾을 수 있다, 찾을 수 없다. 찾을 수 없다고 해. 접시물에 빠져서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누구나, 우리가 지금 누가 접시물에 빠뜨린 적도 없고 가서 찾아온 것도 한 번도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접시물에 빠진 것은 찾을 수 있다, 한강물에 빠진 것은 찾을 수 없다고 다 얘기하죠.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사회통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과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따라서 결정을 해. 그래서 여기서 가능하냐 불능이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능한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불능일 때요, 이 불능을 또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여기서 또 나오잖아. 성립. 우리가 지금 보면 법률행위의 성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성립을 기준으로, 즉 계약이 체결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성립 당시 기준으로 원시적 불능하고, 원시적 불능, 그 다음에 여기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원시적과 후발적은 어떻게 나눈다?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성립하기 전이냐 성립하고 난 후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제 갑과 을이 이렇게 있죠. 갑과 을이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건물이 1억 원이에요. 이 건물에. 근데 이 건물이 1월 30날이요, 이틀 전에 이미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건물이 이미 불타버리고 없는데 이틀 뒤에 갑이 그걸 속이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없죠? 이것을 뭐란다? 원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아시겠죠? 그럼 이런 봐요. 용어니까 이건 암기해야 돼. 그럼 우리가 여러분 고대 인류를 뭐라고 그래요? 고대 인류를 네안데르탈이라든가 크로마뇽이라든가, 알겠죠? 그 고대 인류를 뭐라고 얘기해? 원시 인류라고 하죠. 원시. 지금부터 과거. 알겠죠? 그러니까 2월 1일 계약을 했는데 이미 과거에 1월 30날 건물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것을 원시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3월 1일 날 등기를 해 주기로 했어. 그러면 3월 1일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것을 이행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2월 20날 건물이 며칠 되고 없어.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건물이 없어. 체결하고 난 다음에 체결 후, 그래서 후발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해. 후발적이다 이렇게.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됐죠? 그러면요, 먼저 원시적을 볼까요? 이 을은요, 처음부터 건물이 없는 걸 알았으면
계약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이 사람은요, 이 건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출도 받고요, 그 다음에 대지도 한번 또 청량도 하고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만약에 처음부터 건물이 없는 줄 알았으면 청량할 이유도 없고요, 은행에다 미리 대출을 받을 이유도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출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대출 이자가 나가는 것이고요, 청량을 함으로써 쓸데없는 청량 비용을 지출했잖아요. 이걸 받아와야 돼? 받지 않아야 돼? 받아와야 되겠죠. 누구한테 받아와야 돼? 갑한테 받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의 경우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신뢰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얘기해. 신뢰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신뢰 이익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 후발적과 후발적. 후발적 불능의 경우는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이잖아요.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후발적이죠.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을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3월 1일 날 건물을 잘 가지고 있다가 내가 1억에 샀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요 다시요 병한테요 1억 2천에 팔기로 했다. 1억 2천에요. 그러면 만약에 갑이요 잘 가지고 있다가 3월 1일 날 나한테 등기해주면 내가 또 병한테 처분했어. 전매하기로 했단 말이죠. 미리서 약속을 했어. 얼마의 이익을 올릴 수 있어? 2천만 원의 이익을 올릴 수 있었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전매 차익이다, 이렇게 얘기해. 전매 차익. 그래서 2천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요, 등기를 해주기 전에 건물이 불타가지고 을이 병한테 처분을 못하죠. 그래서 얼마가 손해봤어요? 2천을 손해봤죠. 이것을 뭐라 한다? 갑이 을한테 등기를 넘겨줬으면, 등기를 이전해 주었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 2천만 원을 손해봤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이행을 해줬더라면 을은 2천의 수익을 얻었을 텐데 얻지 못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이것을 뭐라 한다? 신뢰 이익 배상이다. 이것을 뭐라 한다?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건 좀 무서운지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신뢰 이익 배상. 이것을 뭐라고 그래? 이행 이익 배상, 이렇게. 그래서 다시 암기해. 이제 자, 이제 들었죠?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전 뭐라고 한다? 원시적. 계약이 성립하고 난 후 후발적. 원시적으로 무슨 얘기다? 신뢰. 우리는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믿었다, 이 말이죠. 믿을 신자, 신뢰 얘기다.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후발적이죠. 후발적은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너가 나한테 등기를 이전해 줬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죠. 전매 차익이죠. 그것을 무슨 이익이라고 한다? 이행 이익이다. 암기해. 원시적 신뢰의, 후발적 이행이익이다, 이렇게. 자, 이제 됐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를 표현하냐면, 지금 여기 성립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기 전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미, 이렇게. 이미 멸실됐다, 이미 수용이 됐다, 이렇게. 이미란 말이 있으면 그것을 원시적이라고 얘기를 해. 원시적은 무슨 이익 배상이다? 신뢰 이익 배상이다, 이 말이죠. 됐죠? 그래서 원시적이고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요 전부가 불능이다. 전부가 불능일 경우가 있어. 전부가 객관적하고 전부. 지금부터 얘기해. 우리가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이게 갑의 건물이에요. 그런데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하기 전에 3층이 불타버리고 없어요. 3층이 전부가.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니까 임이죠. 임이니까 원시적이죠. 그 다음에 객관적이라는 것은 3층짜리 건물이 없어졌다, 이면 그걸 객관적. 그 다음에 전부가 불탔다. 만약에 일부만 불타면 어떻게 돼? 일부만? 그러면 일부가 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3층만 불탔다? 그러면 1층 1층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만 불능이다. 전부가 불탔다? 전부 불능이다. 건물이 있는 것이 있는데 건물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졌어? 객관적 불능이에요. 우리나라는요 569조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건물이 갑의 건물이에요.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 것이 아니다? 자기 것이 아니다. 아니죠. A가 이걸 B하고 뭘 할 수 있냐? 첫 번째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계약을. 여러분이 지금 공부 강의 듣고 계시죠? 여러분의 건물을 누군가가 다른 사람하고 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계약은 유효이냐 무효이냐? 유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약 자체는 유효가 돼.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도. 특이하죠? 왜 특이한가 볼까요? 왜 유효인지. 계약 자체는 유효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A가 갑한테 먼저 물건을 등기를 받아 와가지고 B한테 등기해주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계약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물건에 대해서 뭐는 못하는 거예요? 등기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놈이 우리 집에 대해서 계약을 하든 말든 등기는 누가 가지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등기 안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A가 갑의 물건을 B한테 팔았죠. 근데 지금 건물은 있어 없어? 있죠. 있는데 갑이 팔지 않겠대. 그러면 A는 B한테 등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A는 못 해주죠. 누구는 해줄 수 있는데 갑은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을 주관적이라고 그래. 나는 안 돼. 너는 되는데 그걸 주관적. 너도 나도 다 안 돼. 객관적. 왜?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등기를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것을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주관적, 객관적. 그래서 전부불능이죠. 전부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돼. 잘 암기해야 돼. 원칙적으로 무효. 그런데 535조에 보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말이 있어. 어렵죠? 한번 읽어봐. 뭐라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어디에서 있었냐면 독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제 독일에서 보면 얼음 사건이 있어. 빙판, 얼음 사건. 아직 계약은 체결 안 했어. 저 건너편에 있는 건물을요, 내가 지금 중개를 하려고, 소개하려고 의뢰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의뢰인을 데리고. 가는데 저기에요, 얼음이요, 겨울이어가지고 얼음이 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데려갈 때는 얼음이 얼어있지 않는 안전한 장소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음이 있는 장소로 데려갔는데 하필이면 의뢰인이, 계약도 건물도 보기 전에 의뢰인이 빙판에 미끄러져서 골절이 된 거예요. 뼈가 골절이 됐어. 아직 계약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직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죠. 하지만은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는 보호 의무라고 해서 보호 의무. 적어도 우리가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여러분요, 만약에 내가요 음식점에 음식을요 주문하려고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음식 받으면 비가 왔는데요 너무 미끄러가지고요, 그럴 수 있죠. 넘어져가지고요 엉덩뼈가 금이 갔다 이 말이죠. 아직 주문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아직 계약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그래도 음식점 그 안에는 누구의 지배하에 있는 거죠? 주인의 지배하에 있는 거죠. 그럼 주인은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다치지 않게끔 해줄 최소한의 무슨 의무가 있다? 보호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학원에 나중에 오실 때 눈 오는 날 같은 데 보면요 학원에 밑에다 바닥에다 박스를 깔아놓는단 말이죠. 왜요? 그럼 여기 오면 대리석이니까 되게 미끄럽잖아요. 미끄러지지 말라고요. 만약에 그럼 미끄러졌다? 그러면요 이 학원은 뭐가 되냐? 학원은 또 학원 공제 조합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미끄러지면 또 학원 공제 조합에서 여러분한테요 또 치료하는데 또 치료비를 또 부담을 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뭐라 한다? 계약을 아직 체결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오늘 지금 강의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아직이요. 그렇지만은 그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거죠. 그때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것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융단 사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일에서요. 우리 여러분 융단 알죠? 융단. 이렇게 면이 뭐죠? 이렇게 둘도 말려져 있죠? 이게 쌓여 있단 말이죠. 이걸 보여준다고 이렇게 꺼내다가 그게 갑자기 쏟아져 가지고 사람이 다친 사건에서 아직 계약 체결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융단을 보여줄 때 쏟아지게 보여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알겠죠? 그래서요 강호동이나 이만기는 몰라도 그 외에는 다 깔리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줘야죠. 아직 계약을 체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 아직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니까 뭐다? 원시적이다.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이익이다.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이건 암기해야 된다고. 알겠죠? 구조는 암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아,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그것은 이 구조는 암기해야 돼. 왜? 구조의 틀이 만들어진 상태에 다시 설명이 되는 거지. 이것이 왜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이 있고 이해를 통해서 암기를 해야 될 것이 있고 먼저 구조의 틀을 암기해야 될 것도 있단 말이죠. 이것은 구조의 틀, 원칙이란 건 이런 거예요. 후발적인 이런 것이 이거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틀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 후발적은 뭐죠? 후발적이라는 것은 계약 체결 후 아무튼 봐 임대차 계약 체결 후 후 이게 이제 나오면 무조건 다 그것은 후발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후발적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유효예요. 어마무시 큰 차이죠. 이미 불능, 이미 멸실, 이미 수용됐다. 이미. 그러면 원시적이단 말이죠. 원시적은 뭐다? 무효. 후발적은 뭐다? 유효. 이걸 먼저 머릿속에. 원시적은 뭐? 무효. 후발적은 뭐? 유효. 계약 체결 후 원시적 후발적? 계약 체결 후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 이미 뭐? 원시적. 원시적은 무슨 이? 후발적은 무슨 이? 이행이. 그걸 암기해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 질문하니까 뭐죠? 뇌에다가 와이파이를 활짝 켜놓고 자 보면 이 후발적인데 이 후발적이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나와요. 매도인하고 매수인 딱 두 가지만 봐. 더 이상 보지 말고. 매도인은 채무자다 채권자다 이게 중요해. 채무자다. 오케이.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그래. 이걸 모르면 큰일 나. 이제 이걸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요 몇 번 얘기했죠? 민법이라는 것은 첫 강의하고 마지막 강의가 하나의 원으로 연결되어 있어. 따로따로 안 돼 있어. 이게 그래서 민법 어려워. 앞에를 잘 모르면 계속 가서 앞에서 한 것 기억나요? 계속 묻는단 말이죠. 이게 계속 기억이 나와야 돼. 알겠죠?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이 끊어지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롯데에 가서 치즈 스틱을 먹고 와야 돼. 아침마다 치즈 스틱. 알겠죠? 끊어지지 않게끔. 이해되셔요?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을 뭐라고 얘기한다? 채권자라고 얘기한다. 채권자. 롯데리아 먹으면 안 되는데 일본. 알겠죠? 안 돼. 그래서 여기 채무자. 알겠죠? 채권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임실 치즈 스틱.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채무자의 잘못이 있어. 잘못. 그것을 귀책 사유라고 그래. 잘못 있는 것을 무슨 말을 한다? 귀책 사유. 잘 봐. 누가 지금 잘못했어? 누가? 3단계예요. 3단계. 첫 번째 후발적으로. 누가? 채무자가 잘못을 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냐?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앞으로 수도 없이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 수도 없이. 그런데 채무불이행은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세 마디. 첫 번째 후발적. 누가? 채무자. 뭐가 있어야 돼? 잘못이 있어야 돼. 계약 체결 후 원시적에는 절대로 채무불이행 말이 없어. 오직 어디에서만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계약 체결 후. 누가? 채무자.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뭐가 있어야 돼? 잘못이 있어야 돼. 아무나 잘못했다고 해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채무자가 잘못해야 채무불이행이야. 채권자가 잘못하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자, 이것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물론 이제 원상회복이란 말이 있는데 뭐 그런 말은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채권자가 잘못한 것을 뭐라 한다? 위험부담이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말이 또 하나 나왔죠. 위험부담. 위험이 뭐죠? 위험? 낭떠러지에 있는 게 위험이죠. 낭떠러지 밑에 있는 거. 알죠? 금방 떨어지는 거. 위험하지 않아요? 낭떠러지. 그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법에서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손해보는 걸 얘기해. 불이익 얻는 거, 불이익. 손해보는 거, 불이익 얻는 거. 그것을 위험이라고 얘기해. 아시겠죠? 자, 그럼 보여. 자, 가박을 하고 계약을 했어요? 가박을 하고 계약을 했어? 근데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니까 후발적이죠? 유효, 무효. 자, 여러분요. 우리는 민법 공부할 때 눈만 가지고 안 돼요. 귀도 있어야 되고, 뇌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돼요. 알겠죠? 눈이 썸 봐봐. 후발적. 뭐다? 유효다. 됐죠? 계약 체결 후 유효, 무효. 계약 체결 후 유효, 무효. 계약 체결 후는 눈이 썸 봐봐. 후발적이죠. 후발적은 뭐? 유효. 원시적은 뭐? 그러면 이미 멸실은 뭐?
무효라고 그래야죠. 왜? 이미 멸시는 뭐다? 원시적. 계약 체결 후는 뭐다? 후발적. 후발적은 뭐다? 유효. 원시적은 뭐다? 무효. 원시적은 무슨 얘기다? 신뢰이. 후발적은 무슨 얘기다? 이행이. 됐죠 지금? 오케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니까요. 그러면 위험부담이라는 건 뭐냐면, 자 보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 체결했어? 뭐다? 후발적. 유효 무효? 유효. 일단 유효인데 채무자, 매도인이 아니고 매수인, 땅 집 산 사람, 매수인이 자기네 와이프하고 집 보러 왔다가 남편이 이제 계약 체결했죠? 계약금 주고 갔단 말이야. 집에 가서 야 우리 아파트 샀다. 어떤 거 샀어? 와서 와이프가 딱 봤더니 이건 집이 아닌 걸 산 거예요. 둘이 너가 잘하니 내가 잘못하다가 싸우다가요, 가스 호수 잘라가지고 화재를 발생했어. 그래서 건물이 불탔다 이 말이죠. 누가 잘못했다? 누가? 매수인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했죠? 그럼 매수인은 계약금만 준 상태죠? 중도금 잔금 줘야 되겠어? 안 줘야 되겠어? 그걸 얘기해. 건물은 불타버렸는데 돈은 줘야 돼. 건물이 불탔으니까 등기는 가져올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건물이 불탔으니까 어떻게 등기를 가져와? 그런데 뭐는 줘야 돼? 돈은 줘야 돼. 그것을 위험부담이다. 그것을 뭐란다? 손해본다 이 말이죠. 건물은 불타버리고 없는데 뭐는 줘야 돼? 돈은 줘야 돼. 그것을 뭐란다? 위험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시적, 후발적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어제 이거 하나 나눠드렸는데 가져오셨어요? 아, 그래. 한번 그럼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보면 어디를 보시면 어제 한번 보여줬죠? 거기 페이지요? 문제요? 26번 한번 봐봐. 26번. 26. 자, 26번 봐봐요. 자, 봤어요? 재밌는 말이죠? 26. 보면 뭐라 나왔죠? 임대차 계약을 만후 맺은 후.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이네, 후발적. 목적물의 소유자가 제3자야. 남의 거래, 남의 거. 우리 남의 거에도 계약은 할 수 있다겠어, 없다겠어? 그러니까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유효. 맨 끝에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요? 남의 물건도 우리 이런 봐봐요. 내가 그 건물을 전부를요, 3층짜리 건물을 다 전세를 했어. 전세하고 나서 내가 1층만 사용해. 그러면 2층하고 3층이 남잖아요. 그럼 2층하고 3층을 다른 사람한테 월세 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내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죠. 나는 전세 사는 사람이죠. 남의 집에 대해서도 임대를 줄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7번. 우리가 아까 이런 봐봐요. 가능하고 불능은 어떻게 구별한다고 그랬죠? 가능하고 불능은? 가능하냐 불능은 어떻게 구별해? 사회, 통념. 자, 한강에 반지가 빠졌어.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300km로 달려오는요 KTX에 누군가가 몸을 던졌어. 그 사람은 숨 쉰다 안 쉰다? 안 쉰다.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죠. 죽었으니까. 살았을 때 아프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00km 달려오는 KTX에 누군가가 몸을 정면으로 부딪혔어. 그런 사람은 아프지 않죠? 알겠죠? 죽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8번. 법률의 목적이 성립 당시에는 가능해. 언제 가능했다고? 성립 당시에 가능해. 그럼 성립 당시에 가능하면은 원시적이다, 이제 후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맨 끝에 무효가 된다, 틀렸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죠. 자, 29번 봐봐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것은 뭐하고 관계된다? 봐봐 여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따라가. 쭉쭉 따라가. 쭉쭉쭉쭉쭉 뭐하고 관계돼?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되죠. 봐봐,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어? 방금은 원시적 불능이고 객관적 불능이고 전부가 불능이면은 원칙적으로는 무효인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냐, 거꾸로 다시 물어보잖아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이렇게 뭐하고 관계된다?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가 된다. 이렇게 이해됐죠? 3번 30번. 이미 더 이상 볼 필요 없네. 이미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유효 무효? 무효죠. 무효. 원시적 무효. 자, 그럼 문제요. 이미 멸실. 이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세책임과 관련이 있다. OX. 이렇게 학설이 분분해 있어야. 눈이 있어 봐봐요. 원시역을 뭐라고 그랬어? 원시역을 이미 멸실이죠. 원시역은 이미 멸실이죠. 이미 멸실은 뭐다? 무효이면서 계약 체결상의 과세책임이죠.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이미 멸실은 계약 체결상의 과세책임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1번 토지, 공용 수용된 토지를 수용당한 자로부터 있어서 이건 뭐예요? 수용당한 자. 수용당한 자는 장래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죠. 과거는 뭐라 한다? 이미죠. 이미. 과거는 이미죠. 그럼 뭐다? 원시적이다 이 말이죠. 이해됐어요? 지금 말을? 자, 31번요. 뭐 언제요? 계약 체결 전날. 전날을 뭐라 한다? 이미.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이미. 이렇게 문제가 응용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후발적은요. 후발적으로 불가능한 게 후발적. 그러면 후발적은 계약을 체결했다 안 했다? 했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후발적은 유효다.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자, 34번은요. 공영계약을 뭐를 해서 체결한. 더 이상 보지 마. 체결했다잖아요. 그럼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이다. 그래서 34번 틀렸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샀다잖아요.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이다. 후발적. 그래서 후발적 불능이다. 36번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체결했네.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이다. 또 틀렸네. 원시적이다. 틀렸네. 자, 37번은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이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이것이 원시적인가 후발적인가 하는 걸 찾는 거란 말이죠.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원시적은 뭐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다. 이미다. 알겠죠? 그 다음에 38번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토지. 남의 토지네. 남의 토지에 계약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틀렸네. 39번 계약 체결 후네. 계약 체결 후 원시적 후발적 유효 무효? 유효. 원시적은 무효, 후발적은 유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간단하죠? 여러분 지금 뭐 행정고시 풀었고 주택관리사 풀었고 뭐 다 풀었죠. 이제 여러분요. 우리는 이제 완전히 뭐죠? 가서 정부종합청사 가서 5급 사무관으로 진급하면 돼요. 알겠죠? 40번 매도인이 계약 체결 후 인생 끝났네. 계약 체결 후 원시적 후발적은 무조건 뭐라고 해야 돼? 유효라고 해야죠. 유효. 뭐라고 돼 있어? 무효. 그래서 틀렸네. 잘 됐나요? 그래서 봐봐. 별것 아니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이렇게 원시적과 후발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됐죠? 그래서 이것을 구조. 그래서 여러분 자 강의노트 14페이지 돼 있죠? 자 14페이지죠. 지금부터 봐. 확정성은 이행기까지다. 가능성은 사회통령 가능과 불능이다. 불능은 또 성립 당시 동그라미.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원시적과 후발적이다. 원시적은 뭐다? 이미 멸실, 이미 신뢰이기다. 후발적은요 계약 체결 후 이행이기다. 후발적은 원칙적으로 뭐다? 유효다. 유효. 그래서 채무자의 잘못이 있다. 삼박자죠. 채무자가 반드시 잘못해야 돼. 그걸 뭐라고 얘기해? 채무불이행. 거기 까맣게 돼 있죠? 거기다 별 하나에 앞으로 계속 물어볼 거예요. 채무불이행은 그러면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 다시 시작.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 이렇게. 자, 두 번째 채권자가 잘못했다. 세 번째는요 봐봐. 쌍방귀책 사유라고 돼 있어요. 쌍방귀책이라고 돼 있죠. 거기다 X라고 해. X. 쌍방이 잘못이 없을 때 귀책에다가 X 이렇게. 쌍방이 잘못이 없을 때 이 말이에요.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원시적 봐봐. 원시적은요 객관적. 원시적 객관적 전부 동그라미. 전부는 뭐다? 무효.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지금은 여기까지만. 자, 밑에 적법성 봤어요? 자, 이제부터 봐요. 자, 적법성은 뭐냐? 자, 이제 여기 가능성 봤죠?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적법해야 돼. 적법성은요 여기요 강행 규정하고 이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봐.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규거든요. 법규, 법조문, 법. 알겠죠? 법. 강행, 법규, 강행규정 똑같아. 그런데 이것은 임의대로, 강제로 그렇게 해야 돼. 자, 한번 볼까요? 갑은 을에게 준다. 이렇게 대입 해봐. 법이. 갑은 을에게 준다. 알겠죠? 이렇게 돼 있어. 그것이 강행 규정이다. 반드시 줘야 돼. 꼭 그렇게만 해야 돼. 안 주면 절대로 안 돼. 못 준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반드시 줘야 돼. 그걸 강행 규정.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딱 보면 법조문대로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 있어. 그걸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의 규정은요. 임의 규정은 법은 법인데 임의대로란 말이 알죠? 네 멋대로 당신들 멋대로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뭐냐? 갑은 을에게 준다 이렇게 법이 돼 있어. 그럼 반드시 갑은 을한테만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병한테도 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두 사람 간의 합의에 의해서. 알겠죠? 그걸 뭐라 한다?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학원에서 강의한 것은 강행 규정이겠어요? 임의 규정이겠어요? 딱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무슨 수업 한 날이에요? 세법.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민법. 오늘 만약에 강행 규정이면 반드시 무슨 강의를 해야 돼요? 세법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해됐나요? 강행하고 임의하고? 그래서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강행 규정. 그것은 뭐를 얘기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임의 규정은요,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은 또 뭐가 있냐면 효력 규정하고요,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이 있어. 참 웃기죠.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것도 암기해야 되겠죠? 구조를요. 자, 그럼 봐.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행위가 있어. 어떤 행위. 여러분의 어떤 행위가 있단 말이죠. 이 행위를 이거 뭐냐면 법질서라고 그래요. 법질서. 그러면 되게 어려운 말이죠. 법질서의 거울로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의 행위를 비춰봐. 반발하면 위법이라고 그래. 법을 위반했다 이 말이죠. 흡수가 돼. 흡수가 법질서 안에 그 정도는 용서가 돼요. 그것을 뭐라 한다? 적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법. 한번 볼까요? 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길거리다가 침을 뱉었어. 길거리다 침 뱉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뭐다? 경범죄 처벌법이라고 하는 법의 거울로 비춰봤더니 뭘 한다? 반발하죠? 그러면 그건 위법인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 처분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요.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요, 차를 운전했어요? 그러면 돼, 안 돼요?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도로교통법이라는 거울로 비쳤더니 어떻게 돼요? 반발해요? 흡수돼요? 반발하죠? 그럼 위법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스티커 5만원짜리 또 끊어. 이해됐죠? 누군가가 살인을 해. 살인하면 형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 형법의 거울로 비춰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반발하죠? 그러면 그것은 사형을 시켜.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우리는 뭐죠? 반발하면은 불법이고 반발하지 않으면 적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적법성이죠? 적법인데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은 어떻게 해서 나누느냐? 우리가 법의 규정을 위반한단 말이에요. 법을 위반을 했어요. 누군가가요. 이런 법을 위반하면은 여기서 이제 공법하고 사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지금 뭐 엄청나게 말들이 나오죠. 여러분요, 어제 강의하고 오늘 강의만 들어도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모여서 얘기하면은 나름 유식한 단어들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강의를 2달간만 공중에서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대화가 되지 않았던 남편과요, 대화가요, 대등해요. 그러다가 4개월만 들으면요, 남편이 나한테 딸려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내가 자격증을 따고 남편이 같이 부동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막 의시되고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요,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용어들이요, 자기가 평생 들어보지 못하던 용어들을 아내가 거침없이 쏟아붓고 있죠. 그럼요, 아내가요 슬슬 자리를 피하죠. 그래서 남편은 이제
뭐로 전락한다? 셔터맨으로 전락하죠. 아침에 문 올렸다가, 알겠죠? 자기 있으면요 괜히 창피하니까요 밤에 와서 살짝 닦고, 내가 말도 안 해야 되는데 청소는 깔끔하게.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또 공법과 사법을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죠? 누가 주인이죠? 국민이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 대통령은요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고 하잖아요. 다 대통령 보면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 하죠. 그 머슴이요 제일 큰 집에서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요 더 이상 속지 마.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대가 아니에요. 알겠죠? 대통령 자기 멋대로 하죠. 자기는 북한 가고 우리는 못 가잖아요. 알겠죠? 자기는 왜 북한을 가? 자기가 북한 가는 건 괜찮아. 우리가 북한 가면 어떻게 돼요? 국가보안법에 또 위반이야. 그건 뭐냐고. 머슴은 가고 주인은 못 가고. 이런 데 어디 갔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머슴은 비행기 타고 다녀요? 나는요 자가용으로 다녀요. 11자 자가용으로. 알겠죠? 이거 우리 말한다 뚜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벌써 다르잖아요. 여러분요 속지 말란 말이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말 국민이 주인제가 아니에요. 국민이 학대받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자, 그럼 그렇다 치고 여러분이 주인지 아닌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요 혹시 주인지 아닌지 알려면 항상 경찰력이 경찰 국가 권력을 상징해요. 경찰이.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요 강의 끝나고 다 경찰 앞에 가서 일렬로 서, 그래서 노상 방류를 한번 해보자 말이죠. 시원하게. 알겠죠? 그러면 경찰관들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갔다가 유치장에 쳐넣어요? 유치장에 쳐넣죠. 결국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국가가 높아요? 국민이 높아요? 아니 국민이 주인이면 쳐넣으면 안 되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국가하고 개인하고는 누가 더 위에 있다? 국가가 위에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상하관계라고 그래. 상하를 다루는 법을 공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면 무조건 국가는 나를 쳐넣는다, 쳐넣지 않는다, 쳐넣죠.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법이냐 그건 관계없어. 알죠? 무조건 공법상으로 뭐다? 공법상으로 뭐라 한다? 국가기관과 나하고 관계에서는 법을 위반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아요. 여러분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김밥을 말았어요. 다행히도 옆구리가 터지지 않았어. 그래도 처벌 받아 안 받아? 받는다니까요. 알겠죠? 국가기관하고 개인과는 국가가 무조건 우선하는 거예요. 그걸 공법이라고 그래요. 국가기관에 의해서 처벌 받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런데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있어. 개인과 개인. 이것을 뭐라 한다? 사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법이다. 개인과 개인 간. 여러분요 삼성의 이건희하고 삼성그룹의 제일 말단 직원하고는 상하관계예요? 평등관계예요? 그렇게 상하인지 평등인지 알려면 국가기관이 있나를 봐. 이건희는 국가도 아니다. 아니죠. 아니라고. 그냥 개인이라고. 그래서 자기 직장 내에서는 상하인지 모르지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뭐다? 평등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여러분요 여기 보면 동사무소 있죠? 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자 지금부터요 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10급 공무원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다? 무슨 관계? 공법 관계라니까요. 왜요? 그 사람은 누구다? 국가잖아요. 나는 누구다? 개인이죠. 상하관계란 말이죠. 알죠? 이건희하고 나하고는 평등해요. 알죠? 10급 공무원하고 나하고는요 상하관계예요.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국가기관은 보건소도 있고요, 등기소도 있고요, 법원도 있고요, 검찰청도 있고요, 경찰청도 있고요. 이런 국가기관과 나하고 관계를 무슨 관계를 한다? 공법관계.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사법관계다. 앞으로 계속 나와.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날 무슨 과목을 배웠죠? 월요일 공법 배웠죠? 공법이죠. 공법. 그러니까 누구하고 국가하고 개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법을 배울 때는 개인과 개인을 다루는 법이 아니라니까. 그걸 인식을 하고 법을 배워야죠. 모든 것이 내가 뭐뭐를 할 때는 국가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절차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국가한테 신청서를 접수했을 때 접수가 돼가지고 말단 직원이 그걸 접수해가지고 어느 과장 거치고 뭐 거치고 이런 절차를 다루는 게 공법이란 말이죠.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국가하고 관계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냥 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1대1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고, 이런 말하는 공법은 그야말로 국가기관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사법상으로는 무효가 돼. 무효가 돼. 여기죠? 사법상으로는 유효가 돼. 그래서 우리가 적법성, 구별의 적법성. 그럼 적법성은 뭐예요? 적법성은 강행 규정과 단속, 임의 규정으로 나온다. 다시 시작.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강행 규정은 다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공법상으로는 뭐한다? 처벌. 단속 규정을 위반해도 공법상으로는 처벌. 법을 위반했으니까 당연히 처벌하죠. 그런데요,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사법상으로 개인과 개인 간에 관해도 유효다 무효다? 무효.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법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자, 지금부터 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김밥을 말았어. 옆구리 터진 김밥을 나한테 팔았어. 내가 샀어. 됐죠 지금?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김밥집 주인은 국가로부터 벌금형을 받아 안 받아? 그것을 뭐한다? 처벌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김밥 말아서 팔았죠? 나한테 사업자 등록이 없다 하더라도 나한테 돈은 받을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에요. 개인과 개인은. 그것을 단속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허가 숙박업, 무허가 음식점을 뭐란다? 단속 규정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여름에 피서지에 놀러 가면은 민박집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그 사람들이 돈 받고 집을 빌려주려면 임대사업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빌려주죠. 뚜껑 열렸어 내가. 알겠죠? 그러면 신고하죠. 그러면 처벌받죠 그 사람은. 하지만 나는 잠자값 내고 와야 돼? 그냥 와야 돼? 내고 와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공법상으로는 처벌받든지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이고, 나하고 두 사람 간의 관계는 유효니까 돈을 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효력 규정은 뭐냐? 효력 규정은 공법상으로는 처벌받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도 무효가 된 것을 효력 규정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런 것은 뭐가 있다? 여러분요, 명의신탁, 명의, 등기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것. 우리 여기 왕숙지구의 신도시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묻겠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한 경우, 그럼 무효가 돼. 명의. 여러분요, 명의를 빌려주는 거. 우리가 이제 보면 부동산 할 때 보면 자기 명의를 아예 빌려주고 자기는 사무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 알겠죠? 사무소로 나가지 않고 제3자가요, 명의를 빌린 사람이 혼자 다 사인하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럼 명의 대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고 많이 있죠.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 아닌 사람이요, 자기가 대신 그 판사를 알아? 내가 대신 소송을 해가지고, 너 대신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시켜줄 테니, 그러면 이것이 1억짜리 사건이니까 나한테 5천을 달라,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호사법 위반. 윤락녀가요, 윤락행위를 하기 위해서 주인한테 선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방도 구해야 되고요, 옷도 좀 입어야 되고요, 얼굴도 또 발라야 되고요.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돈은 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요, 돈을 빌리는데요, 이자가요, 우리나라 지금 이자가 23%인가 그렇거든요. 23%를 넘는 이자는 반환을 청구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중개 수수료를 주잖아요. 중개 수수료를 초과해가지고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초과되는 부분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강행 규정 중에서도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다시 우리가 적법성이죠.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효력은요, 위반하면은 형사처벌 받아.
단속도 위반하면은 형사처벌받아. 그런데 사법상으로 효력 규정은 위반했을 때 뭐가 된다? 무효. 단속 규정은 위반했을 때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보신다? 14쪽을 한번 보시면 14쪽 그림을 나왔죠? 적법성, 강행규정, 유미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공법적으로 처벌, 단속규정을 위반하면 공법적으로 처벌. 그 다음에 효력규정은 사법상으로는 무효, 단속규정은 사법상으로는 유효. 이렇게. 그래서 사법상으로 유효 보면 뭐라고 나왔다? 무허가, 음식점, 숙박업 이런 것들이 있고, 효력규정 봐봐. 효력규정은 뭐가 있어? 변호사법 위반, 현저히 고율의 이자 약정하죠. 아까 너무 이자를 많이 받는 것. 그 다음에 초과 중개 수수료, 너무 초과 중개 수수료. 맨 끝에 명의신탁. 명의는 뭐죠? 내 아파트 등기 명의를 동생 이름으로 맡겼다 이 말이죠. 명의를 맡기는 것을 뭐라 한다? 등기를 빼돌린 것을 뭐라 한다? 명의를 신탁했다고 얘기해. 토지거래 허가 또는요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알겠죠? 그래서는 보면 약사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명의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명의를 대여했다 할지라도 실제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으면 사실은 그건 명의 대여로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아예 나가지도 않고 내 자격증을 오고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뭐가 된다? 명의 대여가 되는 거예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봐봐. 16페이지. 목적이, 법률행위 목적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사회적 타당성. 그래서 이것도 아주 중요하니까요. 먼저 이제 여기까지 봤죠?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